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제 아침바람이 꽤나 쌀쌀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죠. 이 저마다의 색으로 물들고 있는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평화롭기 그지없지만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 이 국제 정세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하면서 남북 갈등이 세계 전쟁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수장인 산와르를 살해했다고 밝히면서 중동 분쟁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죠. 자, 관련된 소식 잠시 후 움직이는 세계 또 남북의 창 코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0월 20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특수부대 병력이 지금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기로 했고요. 그 병력이 이미 이동을 했다고 우리 정보 당국이 전했습니다. 투입된 병력은 북한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12,000명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난 11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위해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로 보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러시아로 이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에서 탑승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또 이는 1차 이송에 해당하며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파병한 것으로 지목된 부대는 북한군 11군단, 일명 폭풍군단으로 우리 특전사에 해당하는 북한군 특수전력입니다. 추가로 만여 명이 더 파견될 예정으로 참전 병력은 모두 12,000명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군인들이 전선 투입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분산돼 적응 훈련 중이라며 북한군 추정 병력들이 이 지역 군사시설에 모여있는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도네츠크 인근에서 촬영한 북한군 추정 인물 사진도 공개했는데 AI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한 전술미사일 생산공장 기술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들이 현지에서 북한제 미사일의 발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3,000여 개 이상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방금 들으신 뉴스는 11일이 아니라 엊그제 18일 금요일 뉴스였죠. 자, 그에 앞서서 북한은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 또 동해선 도로 끝내 폭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낮 12시쯤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이 도로 폭파 당시 파편들이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날아왔지만은 다행히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했고요. 이 KBS 취재 결과 경의선 폭파 현장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녀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유선과 동해선 철로를 끄는 북한이 연결도로까지 폭파하면서 남북을 잇는 육로는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 구간만 남게 됐습니다. 이런 이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 합의 위반이자
매우 비정상적인 조치다 이렇게 강력 규탄했죠. 네, 우리 정부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 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빗대서 퇴행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 합참 관계자는 폭파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서 이거는 보여주기 쇼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내부 결속 강화를 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정치 소식. 재보궐선거 결과 이변은 없었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 2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했고 서울시 교육감에서는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됐죠. 네, 지난 16일에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인천 강화 그리고 부산 금정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전남 영광 그리고 곡성에서 이겼습니다. 몇몇 지역에서 접전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예상과는 달리 이변은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의 강세 지역을 지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리더십을 증명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장악력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 차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민주당 한현희 후보를 누르며 보수 강세 지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앞장설 거고 몸살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호남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야권 내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득표율 41.08%로 당선됐고 진보당 이석하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 곡성군수 선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꺾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잘 새겨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대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표심은 진보 진영으로 기울었습니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득표율 50.24%로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를 4.31%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 검찰이 범죄 혐의 없다 결론 내렸어요. 네, 지난 2020년 4월입니다. 열린민주당의 김건희 여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했습니다. 이 검찰은 이듬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미뤄뒀습니다. 이 두 번째 서면 조사 이후 지난 7월에는 비공개 대면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 17일 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을 얻으려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범행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과 함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지 지난 1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실 텐데요. 이 보도 내용 안에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의 목소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결론은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된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3개. 검찰은 이 계좌의 거래 모두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주식 전문가 등에게 위탁한 일임 계좌 2개에 대해 검찰은 이른바 주포들도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거나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모르니까 계좌를 맡겼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는 김 여사의 주장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냈던 직접 운영 계좌 역시 주문 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모 씨는 전문 투자자로 주포 김모 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런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을 주가 조작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역시 투자를 위해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 수상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수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죠. 네, 지난 17일 국내의 한 재단의 수상자로 참석한 한강 작가는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현재 집필 중인 차기작을 마무리한 다음에 오는 12월 노벨상 수락 연설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새 수식어를 얻은 소설가 한강의 얼굴은 다소 긴장돼 보였지만 특유의 차분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칩거, 독자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한강은 늦은 소회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해 30년이 된 작가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바람도 털어놨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그만의 고집스런 작가 정신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난감한 일상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돌리는 시간입니다. 참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기를. 내년 초 출간을 목표한 차기작 소식과 함께 앞으로 6년 동안 책 3권을 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강은 현재 소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작별에 이은 겨울 3부작의 마지막 편을 집필 중입니다. 오는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리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시상식. 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가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3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하죠. 기상청의 송소진 씨. 휴일인 오늘은 찬바람이 불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광주 19도, 부산 20도, 대구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도,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경상 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강원 산지와 경상도 동부 지역,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 위주로 이동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분기점에서 옥산까지 14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요금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정체입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반월 터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군포에서 사고 지점까지
부근까지는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산 휴게소에서 서산까지 6km 주춤하고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는 10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 휴게소 전평교부터 정안 나들목 인풍교까지는 10km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동 소식부터 하마스의 수장이 사망한 사실 공식 확인됐죠?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레 수장이 잇따라서 이스라엘에 살해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살해된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기획한 최고 기획자이고요. 또 최고위층으로 이스라엘에게는 1순위 제거 대상이자 가장 큰 원수로 꼽혀왔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16일에 시나르가 가자지구 북쪽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살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쪽을 순찰하다가 하마스 세력을 발견하고 폭격을 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시나르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시나르는 이스라엘군에 발견됐을 당시에 조끼를 착용한 상태였고요. 총과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거리를 폐쇄하고 터널을 폭파하는 방식으로 이 테러리스트들의 탈출을 막았고요. 포위망이 좁혀지자 시나르는 터널에서 나와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발포가 되면서 제거가 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머리에 맞은 총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시나르는 한이의 전 수장이 암살되고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으로 삐삐나 무성기 대량 폭발 사건이 이어진 이후에 보안을 위해서 펜과 종이로만 소통하고 좀처럼 지하터널 밖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안전을 기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은 이 시나르의 사망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미국 전 세계의 좋은 날이라면서 오늘은 전 세계의 어떤 테러리스트도 정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날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가자에서의 전쟁을 마침내 끝낼 기회가 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나르가 사망하긴 했지만 하마스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한이에 이어서 시나르까지 사망을 하면서 하마스의 조직 운영에는 물론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시나르 이전에 사망한 한이의 자리들을 이 시나르가 채웠듯이 시나르의 자리도 누군가가 쉽게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살해해온 하마스 지도자만 수십 명에 달하고 전투원도 수천 명을 죽였는데 하마스는 여전히 꿋꿋하게 이스라엘하고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하마스 지도부의 공백과 혼란 때문에 휴전과 인질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마스의 후계자로는 시나르의 동생인 무함마드 그리고 현재 하마스의 정치국 부대표, 전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란과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도 걱정거리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은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국제적으로 민감한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가자 전쟁 이후로 이견이 있었던 두 사람이 서로 2개월 동안 전화통화를 하지 않다가 지난 9일에 전화통화를 해서 레바논이나 이란과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란과의 갈등이 완전히 극에 달할 수 있고 또 석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고 이 두 경우 모두 미국 대선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라고 이스라엘 측에 경고를 했고 이스라엘은 적절한 대응점을 찾다가
지난 4월에 했던 것처럼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공격하겠다라는 뜻을 바이든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국제유가도 오랜만에 안정세를 되찾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 시세가 각각 78달러, 81달러까지 올랐다가 시장 기준으로는 2%가 떨어지면서 각각 74달러, 77.5달러의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네. 최근에는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근동 정책연구소가 이스라엘 군수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2년 넘게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한테까지 군수품을 똑같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미국도 둘 다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특히 헤즈볼라나 이란이 쏘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공망이 워낙 촘촘하기로 유명하고 지난 4월에 이란이 공격했을 때 이란 미사일 99%를 우리가 요격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혼자 이란 미사일을 다 막은 게 아니었고요. 일종의 연합군이었던 영국과 미국 같은 우방국들이 합동 작전을 펼치면서 이란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을 해왔던 방공 시스템이 뚫리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달 초에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2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쐈을 때 32발 정도가 이스라엘 공군기지 안에 떨어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자랑인 정보기관이죠. 모사드 본부 인근에도 미사일 한 발이 폭발을 한 게 확인이 됐는데 이란은 이란대로 또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대로 이스라엘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전력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까지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쉽게 이란이나 헤즈볼라의 공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미국이 최근에 이스라엘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네, 브라운 대학교와 이 전쟁 비용 프로젝트 분석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지난해 10월 7일에 시작된 가자 전쟁 이후에 1년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지원한 군사 지원이 우리 돈으로 24조 3,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아하. 여기에는 무기 판매나 군사자금 조달, 무기 이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사드가 추가 배치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포함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력도 당연히 지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 내역 중에 또 상당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된 것만 봐도 지난 10월 이후에 이스라엘에 판매된 무기 종류만 한 100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미국 현지법에는 좀 어긋난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현지법상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동하는 걸 막는 외국 세력에게는 군사 지원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자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이미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같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은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수출했다가 이 무기가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군사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이제 미국 대선 소식인데 두 후보의 지지율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정말 초박빙의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다가 14일에 하버드 미국 정치연구소와 해리스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양자 대결, 다자 대결 모두 경합주 유권자의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46%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사전투표를 한 경합주 유권자 중에서도 트럼프를 선택한 사람이 48%, 해리스 후보는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가장 치열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우편 방식의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애리조나에서도 9일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펜실베이니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14일에는 양당 후보가 동시에 펜실베이니아주로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주가 왜 중요하냐? 7개 경합주 중에서도 선거인 단수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또 2000년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4연승을 했고 2016년 대선 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가 다시 2020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1.2%포인트 차로 지면서 대선 판도를 아슬아슬하게 바꿨던 지역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아하.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펜실베이니아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유세 현장에 왔었는데 그 장소도 펜실베이니아였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를 했었고요. 대선 전까지 같이 경합주를 함께 돌면서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미국의 그 유권자들은 중동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7개 경합주의 유권자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이제 중동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어서 누가 더 적임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33%에 불과해서요. 이 중동 문제에 관련해서 두 사람의 격차가 15%포인트나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이 문제를 잘 다룰 것이다라는 답변이 50%로 해리스 부통령의 3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도층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적임이다라는 답변이 과반을 육박했고 중동 갈등에 있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임이다라는 응답이 전체 43%에 달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거의 절반 수준인 26%에 그쳤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 주장이 먹힌 걸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트럼프 재임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복잡한 국제 정세가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각별한 또 브로맨스를 자랑해왔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애정을 드러내왔던 인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너무 많다라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선에서 외교나 안보 현안이 원래는 표심을 결정짓는 우선순위에 드는 사안은 아닌데 이번 대선의 승자는 결국 지금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지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적임자냐라는 질문에도 분명히 이번 대선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미국 유권자들도 다른 나라처럼 제1변수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더 잘 처리할 후보,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때요? 네, 제3 후보를 포함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경제를 잘 처리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트럼프라는 응답이 해리스라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더 높았고요. 또 이민과 국경 통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트럼프가 더 잘 다룰 것이다라는 응답이 16%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더 잘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거고 해리스 부통령은 의료 지원이나 뭐 주택 공급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선거 결과는 아직 뭐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들이 표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 16%의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생각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설득 가능한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6%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직무 수행 능력이 해리스보다 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각 후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해리스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히 소수의 유권자들이 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여전히 초박빙이다 이 말이군요. 네. 일본 소식인데 일본 총리 관저로 화염병이 날아왔어요.
네, 19일 일본 도쿄 집권 자민당 본부에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진 후에 자동차로 총리 관저를 돌진하려 했던 49세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에 흰색 자동차를 몰아서 도쿄 지요다부에 있는 자민당 본부 앞에 내렸고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체 약 5개를 던졌습니다. 물체 일부는 이 자민당 본부 부지 안에 떨어지거나 경찰 기동대 차량에 맞아서 이제 충격이 있었는데 불은 곧 꺼졌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남성은 곧바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민당 본부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총리 관저로 돌진하려고 하다가 진입 방지용 철제 울타리에 막혀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차량이나 울타리가 조금 파손이 됐는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차량 내부에서 기름을 담는 통 한 10개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체들도 여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부친은 아들이 과거에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었고 최근에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면서 선거 출마 시에 공탁금을 내는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글들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한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주요 선거 때마다 자민당 핵심 인물을 겨냥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아베 시조 전 총리가 이 당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 활동 중에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요. 네. 지난해 4월에는 기시다오미오 전 총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암살 미수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27일에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본 내부의 긴장감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북한 관련 소식 정리하는 남북의 창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의 국제전략연구실장 두진호 실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사실 공식 확인됐는데 사실 북한의 파병설은 이런 공식 확인 발표 전에도 감지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회담 계기라든지 다양한 SNS 소통 계기를 통해서 특별 군사작전 지역에 북한군이 참전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좀 내용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 사실 이제 우리 국정원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와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사실상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국정원 보도 자료를 따르면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상륙함 그리고 호위함을 통해서 구체적인 장소까지 특정이 된 것입니다. 청진, 함흥, 무스탄 인근 지역에서 북한의 특수작전군 약 1,5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입니다. 블라디바스토크로 이동해서 1차 수송이 완료된 상태고요. 러시아 극동 지역인 이제 블라디바스토크, 우스리스크 그리고 하바롭스크, 블라가베시엔스크 등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지상군의 여러 부대 훈련 기지에 이렇게 분산 배치가 돼서 특별 군사작전에 필요한 전시 교육 훈련 등 이런 현지 적응 훈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파병된 북한 군인들한테 러시아가 한국말로 된 설문지까지 준비해서 나눠줬다 이런 게 포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관련 정보를 확실하게 좀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서방 언론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획득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그 러시아어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 내지는 이제 조선어로 좀 번역이 되어서 실제 이제 입대 자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이제 북한군은 러시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군 어떤 전투복이라든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군 전투복과 그리고 전투 장비들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신분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에서도 북한군이 파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황을 읽을 수 있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복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지난달 11일이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2일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만 두 번에 걸쳐서 특수작전군 현지 지도를 한 것인데 결국 파병을 앞두고 북한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후반기 말고도 상반기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기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부는 그런 기상 조건에서 대규모
이 낙하산 부대 훈련, 그러니까 공중 강화 훈련을 하다가 맞아요. 상당수 북한군 장병들이 이렇게 사망자가 난 일이 있었는데 예. 조금 어떤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난 시간들을 쭉 한 연장선상에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6월 달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고 러시아, 북한 간의 사실상 동맹 관계를 특정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이런 모든 어떤 지점을 앞뒤로 놓고 예. 궁극적으로 파병을 위한 이런 준비가 매우 긴밀하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파병 준비를 해왔다 이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6월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후속 조치가 가속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소 지난 1년 이상 전부터 파병을 포함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탄약 공급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양국 간에 치밀하게 논의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군 병력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무기 지원은 이미 여러 차례 대량으로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국정원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최소한 수백 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곡사화기죠. 주로 이제 152mm 포병 탄약이라든지 122mm 방사포 탄약, 이런 재래식 무기 탄약이 러시아 입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최소한 800만 발 정도가 현재까지 이렇게 러시아로 유입된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이번처럼 대규모의 지상군을 외국에 파병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북한 정권 형성 이후에 북한군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일은 아마 북한 정권 형성 이후에 최초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12,000명 규모다, 또 최정예 특수부대가 포함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까요? 국정원이 발표한 1,500명이 1차적으로 수송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우선적으로 본대는 전체적으로 한 12,000명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예. 그중에서 1,500명이라면 핵심적인 지휘관 및 참모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인력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대 개념으로 파견이 될 것이고요. 이들은 아마 이제 러시아군과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본대가 들어오기 전에 본격적인 어떤 참전 전에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군이 특수작전군을 우선적으로 파견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방군단, 그러니까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는 전연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연군단은 누가 보더라도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병력을 빼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후방 군단을 빼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병력,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특전사에 해당하는 특수작전군이 되는 것이죠. 예. 이 특수작전군이 1차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참전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러시아의 지금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북한군 특수작전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현재 러시아군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선이죠. 쿠르스크 축선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쿠르스크 축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축선들, 예를 들어서 도네츠크 축선이라든지 자포리지, 헤르손, 이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러시아군이 잘 비교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쿠르스크 축선은 지난 8월 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조금 이제 밀리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러시아 본토를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국경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선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전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병력과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좀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지역이 아닌, 작전 지역이 아닌 러시아의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특수작전군이 우선적으로 좀 들어가서 예. 중요 지역을 확보하고 그 지역에 저격여단이 배치될 수도 있고요. 또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중요한 국가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후방지역 작전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우리 특전사에 해당하는 북한의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됩니까? 네, 우리 특전사도 몇 개의 여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사시에 전후방 침투 훈련이라든지 정찰 감시 타격 등 고도의 어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상비사단 보병 부대들도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들은 정말 그 보병들을 뛰어넘는 그런 극한의 훈련들을 평소에 받고 그 안에는 이제
뭐 해상 척구조 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수훈련이라고 알고 있는 낙하산 침투훈련, 뭐 일반적인 장병들이 하는 훈련들은 아니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고도의 정신력과 전투 기술들이 어느 정도 체득이 되어 있고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잘 훈련되어 있다. 정예부대다. 그래서 일정 기간 아마 북한 특수작전군도 러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적응 훈련이라든지 뭐 지형 숙지 훈련이라든지 러시아산 무기 체계를 습득하는 이런 훈련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아마도 단기간 내에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도 실전 전투 경험은 없는데 북한군의 인명 피해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아마 이게 전쟁이 뭐 전면전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뭐 상당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러시아 군도 그리고 북한 당국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치열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도네츠크 축선이라든지 자포리자 이런 지역에 보내는 것보다 비교적 그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로 보내서 우선적으로 어떤 전투 감각을 배양을 하고 뭐 지형을 숙지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존성을 우선적으로 좀 보장을 해 나가면서 북한군의 좀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북한군의 노력 그리고 러시아 당국의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북한은 이렇게 파병한 군인들한테 임금을 받게 되나요? 러시아로부터 그런 그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까요? 예, 아마 러시아 당국이 자국 장병에게 주는 임금 그러니까 대략 이게 한 3,4천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계약직 용병으로 참여하는 예비 자원에 대해서도 일시금 명목으로 1년 단위 한 7,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 참전 장병에게도 유사한 수준에서 러시아 당국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남북 간에 무슨 분쟁이 생기면 러시아군이 한반도로 오는 거 아니냐? 당장 이런 걱정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군의 이 파병 결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우려해야 될 부분은 러북 간에 지난 6월달에 체결됐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의거해서 이제 유사시에 북한군이 러시아 지역에 파병을 결정한 것이고요.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군도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고요. 이번 사건은 그런 조약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실 러시아가 뭐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위기 상황에 따라서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우려가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가깝게 있는 우리 동맹, 한미일 전체, 동아시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참전 결정이라는 것이 뭐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요. 미국도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비롯한 뭐 글로벌 차원의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러 관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 큰 숙제를 좀 떠안게 된 셈이에요. 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칩니다. 어니언스의 편지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오죠.